자, 오늘 특강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 어디에서 나온 유행어인지 알죠? 봤는지 모르겠지만 못 보잖아 원래. 맞죠? 청소년 관람 불가 아닌가요? 15세인가? 모르죠. 15세지. 이거 제목이 뭐였더라? 네? 기생충이죠. 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나중에 같이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이 시간에 잠시 영상 보고 그리고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책상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면은 사실 좀 돌아가고 있어요. 약간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안 타고 전기를 아끼고 해봤자 그냥 이미 게임 끝. 저희가 한 설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서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진중해서 항상 확률로 말하거든요. 기후변화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심각성을 아나?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부분이 해역의 여름으로 낮 114년 만에 알래스카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위험의 주범.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만 년 전 간비기까지 온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로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5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인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이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작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런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5도에서 상승 멈춰야 된다. 지금 1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늘려야 된다. 그게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송도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발표됐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보도가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1면에 나온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저희 같이 2면에 나온 게 한 2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박스 기사 어디 조금만. 아시아 국가들은 보게 되면 중국에서 약 15억 명, 인도 13억 명, 뜻밖의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 물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 기후 변화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수억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호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로 들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식량 자급률이 약 25%밖에 되지가 않죠. 딴 나라들 꼭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북쪽은 또 막혀있지 어디 갈 데가 어딨어. 호주는 그런데 그거 넘어올까봐 요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그 오금이라고 하죠. 미국 애들도 그런 보고서들은 다 써놓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준비만 하고 있죠. 기후난민은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이상재해를 입고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까지 뜻합니다. 숫자는 이미 전쟁 난민을 넘어섰습니다. 부족, 민족, 국가 따위로 결집해서 상대와 싸우던 물리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게 약 15만 년 전인데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제 매년 개선을 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구가 이미 1.7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3.5개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가면 언젠간 파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파산이 상황이고. 이제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10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폭염에 휩싸여 있던 작년 8월, 그녀는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네, 불을 켜주시고요. 어떻게 봤어요? 30년 후래요. 친구들이 한 40대 정도 되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전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10대 청소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걱정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 지금 지구가 진짜 망해가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친구들 역시도 이것들을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냥 기후변화 신경 써야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전선생님이 특강을 들고 온 건 아니겠죠. 자, 30년 후 기후변화는 이 세상에 핵전쟁급의 타격을 줄 것이다. 핵전쟁급. 그냥 솔직히 핵전쟁을 겪어봤어야지 핵전쟁이 뭔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솔직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많은 리더들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 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라는 한국 기상청 자료가 있는데, 1번 이 호주 동남쪽 뉴 사우스 웨일즈라는 데가 있어요. 전 선생님도 여기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와가지고 여기에서도 산 적이 있었는데, 대형 산불이 일어났어요. 전도사님이 호주에 있을 때 대형 산불이 일어났었는데 또 일어났어요. 근데 이 남한 면적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이 다 잿빛이 되어버렸죠. 암흑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번을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한 해 7,000번 정도의 산불이 발생합니다. 1년 동안 7,000번. 말이 돼요. 이걸 끄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또 노동력이 낭비되고 있을까. 3번 알래스카. 폭염에 시달리고 있대요. 알래스카가. 그래서 바데스의 집단 폐사로 이어지고 있고 점점 눈이 녹고 있죠. 그래서 아까 눈이 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봤죠. 4번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심지어 네덜란드나 벨기에는 최초 관측 사상 최초로 40도 이상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데는 그렇게까지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데가 아닌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인도 여기는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인명 피해가 있고 재산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농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첸나이라는 지방이 196일 동안 빗방울이 한 번도 오지 않아서 이제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난리가 나고 있어요. 우리 동영상 하나 더 볼 건데 이건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에서 아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세 개의 태풍이 연달아 일본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75명의 사망자와 천문학적인 피해를 기록했죠. 그런데 수온이 올라갈수록 물의 증발량이 많아지고 결국 그것은 태풍의 강수량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하기미스는 48시간 동안 1000mm, 즉 1m나 되는 비를 퍼부어 그 피해가 더 심해진 것이죠. 이런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이 같은 피해가 생길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년과 후년은 다행히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안에 거대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태풍 발생 횟수가 더 계속해서 많아진다면 한국을 지나가는 확률도 더 많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무서운 속도로 빙산이 녹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경우 하루에 약 5천만 톤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여름 하루 동안에 125억 톤의 얼음이 녹았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 정도에 아니면 한반도 면적만 따져봤을 때 약 13.6cm 정도를 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거기다가 바닷물 수온이 올라갈수록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는 양보다 더 높게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해수면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약한 태풍으로 집이 잠기게 되고 그런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씩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을 팔 수도 없으니 재산을 포기하고 가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2050년이 되었을 땐 전 세계 약 2억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땅을 버리고 이미 떠나버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30년 후 보고서가 상황입니다.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50년엔 이렇게 베트남 남부는 거의 물에 잠겨버린 상황이 와 있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방콕과 상하이가 큰 타격을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 인구 밀집 지역도 바닷물에 잠기는 그로 나와 있습니다. 수조 원이나 수십조 원을 들여서 해안선을 따라 제방을 쌓지 못한다면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많은 나라가 물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지만 또한 물이 없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길어지는 가뭄 현상으로 농사에 큰 차질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은 강과 호수가 말라버리면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물에 떠밀려서 가는 사람들과 물이 없어져서 떠나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땅이 넓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길 바라면서 무작정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30년 안에 한국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데 한국에서는 과연 몇 명 정도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자연재해 피난민들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정치인을 뽑겠나요? 아니면 해안선 따라서 아예 벽을 세우겠다는 그런 정치인한테 투표를 하시겠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준비 중이기도 하죠.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제 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기후변화 문제로 시위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학생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이미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자신들의 미래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결국 거리로 나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성인들은 지금 현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먼 미래를 걱정할 여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사람? 배우는 사람? 배울 예정인 사람? 없죠.
별로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몰라요. 하지만 선진국들은 다 이것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고요. 중국도 배우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은 선진국은 아닌데 중국도 배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을 배우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걸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다가 코로나처럼 확 맞고 아이고 정신 차리 그때야 정신 차리면 늦는 거죠. 30년 안에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니까 수많은 지역들이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구가 대이동을 하는 거죠. 대이동을 하면은 이민을 온 사람들을 받아줘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는 결국에는 곧 있으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때가 금방 오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서로 거리를 띄우면서 살아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시골로 내려가거나 한적한 데로 내려가요. 왜? 도시에 있으면 자꾸 코로나 걸릴까봐 마음이 어려우니까 자꾸 한적한 데로 가요. 교외 지역으로 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바닷속에 잠기거나 물이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2, 3억 명이 계속 몰려들면은 이것을 각국에서 다 어떻게 받아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골머리를 앓게 되겠죠.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후변화가 모든 팬데믹의 원인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팬데믹이 생긴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1, 2분가량의 짧은 영상 또 쉽게 2016년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75년 전에 탄저병으로 죽은 술록 사체가 땅 위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사체에 접촉한 러시아 소년이 사망했고 20명이 탄저병에 감염됐으며 2천마리 이상의 술록이 떼죽음을 당했다. 북극의 빙하에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공기 중에 퍼진 적이 없는 질병이 갇혀있다. 과학자들은 빙하에 다른 수많은 질병이 갇혀있다고 추측하며 일부는 얼음이 녹으면 다시 퍼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현재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지난 6,600만 년 후 어느 시점보다도 10배가량 빠르며 매년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남극의 빙상 1만 톤을 녹이기에 충분하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인류가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2100년에는 기온이 약 4.5도 상승한다고 한다. 전염병 학자들이 더 염려하는 상황은 지구온난화로 현존하는 질병이 장소를 옮기고 심지어 진화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 황열병은 모기가 번성하는 아마존 분지 지역에서만 발병했기 때문에 밀림에 살거나 여행하는 사람만 걱정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열대지방 범위가 확대되면서 모기가 밀림을 벗어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황열병의 발생 범위는 아마존 분지를 벗어나 거대 도시 주변까지 확장되었고 3천만 명 이상이 감염 위험 노출됐다. 브라질에서 유행한 지카 바이러스도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또 다른 심각한 결과를 보여준다. 바로 질병이 변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지카 바이러스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천성 장애를 일으키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지면서 태아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바이러스로 변이되어 전 세계를 소두증 공포로 몰아넣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험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난생 처음 마주하는 새로운 차원의 질병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15년 5월 중앙아시아 큰 코 영양의 3분의 2가 며칠 사이에 떼죽음을 당했다. 원인은 파스테오렐라균이라는 평범한 박테리아였다. 큰 코 영양의 편도선에 기생하던 파스테오렐라균은 갑자기 혈류를 타고 간, 심장, 비장까지 이동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해 그 지역의 기온과 습도는 극도로 높았다. 그로 인해 평범한 박테리아였던 파스테오렐라균이 숙주인 큰 코 영양을 공격하는 병균으로 변한 것이다. 인간 몸에 공생하는 박테리아도 기후변화에 비슷하게 반응해 언제 갑자기 병균으로 돌변할지도 모른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북극곰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자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것이다.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에 대해 낱낱이 밝힌 2050 거주불능 지구입니다. 저자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폭염, 빈곤, 산불, 질병 등 기후재난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여러 나라를 뒤덮은 산불부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후재난의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것도 2050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죠. 거주불능. 거주할 수가 없는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30년 안에. 인류 종말이 오는 걸까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은.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뭘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도사님이 설문지 쓰라고 했던 것들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이렇게 읽어보겠지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짧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결코 종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래 바이러스라는 것은 종식되어 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인류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출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살아남았을 뿐이지 절대로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아까 빙하 안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해수면이 녹고 빙하가 녹으면 그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후가 변화가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팬데믹이 계속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이 바이러스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동시에 위협받을 것입니다. 자,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퓰리처상 수상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해요.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 Before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인 AC, After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난번 특강에서 말했듯이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줬죠. 특히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될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드론, 가상현실 등등등등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뭐예요? 이거? 여기 있는 대학 어때요? 지금 보니까 뭐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또 여기 모르겠다. 여기 밑에 뭐 있죠? 서울대. 가고 싶죠? 이런데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학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이러한 학벌, 이러한 대학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여파가 있어요. 자,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뉴스 기사인데 이것이 뭐 전부를 다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것도 보세요. 1, 2분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대학의 개강이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개강 후에도 당분간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권고하면서 대학의 수업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온라인 강의가 늘어나면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작업실에서 교수에게 직접 듣는 강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때그때 교수에게 자신의 습작을 평가받고 고쳐나가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다 같이 피드백을 해줘서 다 같이 공유하는 방식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 그게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교육부가 당분간 대학의 대면 수업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교수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뭐 정신없고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같이 함께 공부해봐요. 한 교수님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처음 찍어봤다고 하시는데 글씨체도 작고 화질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교수님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온라인 강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대학이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녹화 여건도 녹록치 않은데 특히 전공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백만 원의 학비를 이미 낸 학생들은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만큼 등록금 일부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의의 내용이나 질 자체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대체가 현실적으로 강의가 될 수가 있느냐.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반환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지금 뒤에 계시는 한종민 선생님도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강의로 갑자기 뒤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교수님들이 다들 이거 온라인 강의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이 온라인 컨텐츠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학생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모든 교수님들의 고민일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인터뷰한 중부대 교수님 이 한 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교수님의 고민이고 모든 학생들의 고민이죠. 친구들 나중에 대학 입시해서 대학 들어가면은 교수님도 지금 고민 중이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괜찮을 거야. 코로나가 조금만 잠잠해지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생각이 달라요.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코로나는 계속된다.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전도사님도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너무 답답해 보이고 힘들고 전도사님도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 너무 힘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잖아요. 아까 붙어서 놀이도 하고 싶고 여기 놀러 가고 싶고 수련회도 가고 싶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희망사항과 달리 이 현실은 혹독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친구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격주 3주 단위로 학교에 갔다가 안 갔다 계속 반복돼요. 그럼 온라인 강의 구현이 1%도 채 안 되고 있는 이런 교수님들이 각자 알아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이 대학 교육 시스템에서 이 대학을 가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등록금 반환이 지금 90몇 %. 가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점점. 왜냐하면 대학보다 다른 온라인 교육 업체나 학원에서 배우는 컨텐츠의 질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직원들을 학벌보다는 실력 위주로 뽑기 시작했어요. 이미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보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실무 교육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말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날로그 세대가 어떻게 디지털 세대를 가르칠 수가 있지? 이러한 생각이 많아지고 있고 기업들은 그것을 캐치하고 그래서 학벌 됐어 실력 위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공부하고 학자금 대출 받고 남은 것은 2-3천만 원 학자금 대출 빚이 2-3천만 원. 그 4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지금까지 내가 배운 학문이나 기술이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4년 동안 죽어라 공부를 했는데 4년 내에 세상이 더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기업 취직하려고 봤더니 그거 어디 가서 써?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훨씬 더 앞당겨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일자리는 아주 대폭 감소할 거예요. 아주 많이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 대학은 점차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죠.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녀오는 유발 하라비는 최초의 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에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새로운 계급인 무용계급이 등장할 것이다. 무용계급, 즉
경제적, 군사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리라는 매우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201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유기웅 교수가 발표한 미래의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보고서에서는 2090년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한 결과 한국인의 99.9%가 불안정한 노동계급으로 전락한다는 매우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보고서예요. 얼마 안 있으면 친구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30년 안에, 50년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후변화로 지금 막 거주가 불능하대. 거주 불능지구. 이제 거주할 수가 없는 지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무용 계급, 쓸모가 없어지는 계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 99.9%가 프롤레타리아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금 서울대 교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SF 영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서는 안 돼요. 친구들 지금 학교에서 공부 왜 해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님 하고자 하는 말은 공부하지 마세요. 다 쓸모가 없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전과 같이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취직할 것이고, 그래서 잘 살기 위해 좋은 직장에 취직하니까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마인드는 이제 빨리 버려야 돼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이상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그냥 대학 입시만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학생들 모두가. 하지만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왔어요. 벌써. 자, 보세요. 생존의 달인. 그렇다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부족해요.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넘쳐났어요. 엄청 많았죠. 하지만 이런 정신으로는 결국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배그처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밟고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뿐이고, 이런 삶을 살아봤자 100% 불행할 뿐이에요. 서로 경쟁 구도에서 아등바등 싸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의 밥그릇을 챙겨가지고 나 겨우 살았네, 이런 삶을 살 거예요? 스티븐 호킹 알죠? 천재 과학자 스티븐 호킹. 인류가 AI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유발 하라리나 서울대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테슬라 알죠? 전에 말했던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의 대표인 이 세계적인 천재 기업가 이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기지를 세워서 살 길을 열겠다는 정말 당황스러운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자, 봅시다. 보잉 747기 2대 규모로 100명을 태운 우주선이 로켓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은 대기권 밖에서 우주선과 분리돼 다시 기지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연료 탱크가 로켓에 실려 보내지고 우주상공에서 연료를 주입받은 우주선은 본격적으로 화성을 향해 비행합니다. 보조 에너지를 위해 태양력을 모으는 날개가 펴지고 시속 10만 800km로 날면서 빠르면 6개월, 길면 9개월 만에 화성에 도착합니다. 1700도의 고온을 견디며 화성 대기권을 두른 우주선이 역추진 방식으로 착륙하면 탑승객 100명은 화성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미국 민간 우주선 업체인 스페이스X는 이르면 6년 뒤, 늦어도 10년 안에 이 계획을 실현해 장기적으로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system really gives you freedom to go anywhere you want in the greater solar system. But this dream is real, not just a dream. It's something that can be made real. 1인당 화성행 비용은 20만 달러, 2억 2천만 원 정도지만 탑승 인원이 늘어나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자금 조성에 나섰습니다. Really, the key is making this affordable to almost anyone who wants to go. Maybe as little as $100,000 over time, depending upon how much mass a person takes. 스페이스X는 먼저 2018년에
무인 탐사선을 화성에 보낸 뒤 몇 차례 시험 비행을 거칠 예정입니다. 네. SF의 영화 같아요? 아니죠. 현실이에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스페이스X 이미 우주 정거장에 도킹까지 성공했어요. 최근에 성공했죠. 이 모든 기술이 지금 다 개발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발표를 했을 때 다 미치광이라고 말했어요.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와 진짜 이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구나. 와 진짜 공상가가 이렇게 돈만 많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죠. 최근까지 화성에 갈 수 있는 이 핵심 기술 개발 그리고 테스트가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화성 이주 프로젝트는 실행이 코앞으로 나가왔어요. 1억, 2억만 있으면 이제 화성 갈 수 있대. 이런 프로젝트는 곧 실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공부 왜 해요? 공부 왜 하죠? 학교 왜 가요? 아니 애초에 왜 살죠? 자, 우리 특강을 위한 설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돈 많은 백수라고 했어요. 돈이 많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할 건가요? 네.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나요? 아직 못 정했어요. 대학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건가요? 일을 합니다. 자, 또 한 사람 꿈이 뭐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대학교 입학을 할 건가요? 네.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나요? 수능 성적 맞춰서. 대학교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건가요? 취업 준비. 꿈이 뭔가요? 행복하게 사는 것. 대학교 입학을 할 건가요? 네. 왜? 행복하려면 대학교 입학하는 것이 우리의 공식이었죠. 자,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수능 성적 맞춘다는 말이죠. 대학교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건가요? 고시 준비나 취업 준비. 비슷해요, 다들. 꿈이 뭔가요? 소방관. 대학교 입학을 할 거예요? 네. 땡 이렇게 해서요.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나요? 용인대 유도. 누군지 너무 잘 알겠네요. 대학교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꿈이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X. 자, 안 쓴 사람이세요? 꿈이 뭔가요? 파일럿. 누군지 너무 잘 알겠네요. 대학교 입학을 할 건가요? 네.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나요? 공군사관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건가요? 항공사 입사. 꿈이 뭔가요? 게임 개발자. 대학교 입학을 할 건가요?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건가요? 혼자서라도 게임을 만들어보고 공모전에 출품하는 등 게임 관련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친구들 지금 거의 모두가 대학은 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뭘 할 건가요? 취업을 할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이 목표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러한 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이고 왜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아무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할 거 하면서 살 거예요? 아까 대답이 종종 있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성적 맞춰서 그냥 어떻게 되겠죠.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니까요. 이렇게 할 건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서 생존할 것인가를 넘어서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어요. 왜 그것을 할 거예요? 왜 그것을 해야 하나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고민들을 자꾸 던져야 돼요. 왜 그 대학에 가려고 해? 왜 그 일을 해야 돼?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 건데?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자, 말씀 하나만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니까 자, 잘 보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 믿음 생활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그냥 코끼여가지고 나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요. 이제 정말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목적은 뭐예요?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살죠?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나요? 나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해야 돼요. 친구들 한 사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하지만 애초에 그 계획의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면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계획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죠. 전도서 1장에서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우리는 목적을 찾아야 돼요.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대학을 가지? 내가 왜 일을 하려고 하지?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살 거예요. 지금 아까 유럽의 10대 청소년들 뭐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친구들 나 어리니까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건 자기 합리화잖아요. 나 어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럴 때 좀 즐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세상 망하면. 친구들 계획이 있어야죠. 어떤 계획을 세울 거예요? 목적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죠. 이제 무슨 목적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함이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 이것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의 생존 문제만을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 잘 벌 수 있는 거, 꿈과 직업 맞춰서 이 AI 시대에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이 직업들이나 이러한 일자리들 가운데서 내가 결국에는 이 일자리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살아남겠다. 이런 것만 고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평생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정말 nothing, nobody. 아까 말했던 무용계급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존귀하게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은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다 그런 능력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모님의 힘에 의지해서 아니면은 뭐 학교가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며 계획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쭉 봤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이 마치 멸망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30년만 되면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계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대로 포기할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죠.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살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우리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몫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몫이고 누가 이것을 강요하지 못해요. 누가 시켜주지도 못해요. 부모님이 아니요. 이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해야 할 때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과 기도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우리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들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하는 기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배 불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은혜로다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고 생각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안 됐나?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점점 망가지고 파괴되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계획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성을 잃고 그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토록 험한 세상 가운데 이토록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하면 되나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믿음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진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저 겨우 10대예요. 청소년이에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너무 벅차요. 버거워요. 알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깊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점점 더 마지막 때를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지경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지금처럼 부모님 세대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러한 공식이 전혀 성스님에게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성까지도 이민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지혜이시며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전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계획들을 뿐입니다. 아버지, 그것은 결국 헛되어서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것이고 무익할 뿐입니다. 아버지, 그 계획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